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큰엄마, 요즘 밥맛이 왜 이래요? 나물도 영 시더라고. 단거 너무 줄인 거 아니에요? 줄이려면 티 안 나게 해야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큰엄마도 대학 안 나왔다며?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결혼한 탓에 아들도 어느새 성인이 다 되어가네요. 전 일찌감치 자영업에 뛰어든 케이스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개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 자란 영향이 컸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포기하고 요리학원을 다녔어요. 그렇게 요리에 진심을 다한 결과 첫 가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 가게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운영한 덮밥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의 젠틀한 미소에 푹 빠져서 연애를 시작했죠. 1년의 열애 후 곧장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초반의 나이로 결혼한 후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이후에는 시장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전 예전부터 한식이 참 좋았습니다.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을 사랑했거든요. 이런 제 손맛은 어른들의 입맛에 딱이라 시장에서 영업하니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간히 진상 손님들도 출몰했어요. 그날은 제게 인생을 운운하면서 훈계질한 손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너도 여기서 밥집이나 하는 거 보면 뻔한 인생이지. 안 그래? 손님이 담배 좀 사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도끼 눈을 떠? 어? 손님이 왕인 거 몰라? 시상이 거친 손님들이 많아 늘 걱정하던 남편은 그날 있었던 진상 이야기에 저보다 더 화를 냈습니다. 그 당시 백반집을 5년쯤 운영한 터라 40대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상태라 진상 손님 대하는 게 더 힘들어졌었죠. 그러던 중 더 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식당 근처에 해장국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곳 사장님이 강도에게 몸을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무전 취식하려기에 말다툼을 했더니 홧김에 공격했다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제 두 손을 꽉 잡으며 차라리 자기가 투잡할 테니 제발 관두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으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걱정돼서 심장이 두근거릴 것만 같대요. 스트레스로 단명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해가며 절 붙잡더군요. 저도 해장국 사장님 얘기 들었을 때 겁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관두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때 저희 가족의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제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인데 10수년간 연락을 이어나갈 만큼 엄청 돈독한 사이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유학을 떠나게 되어 잠시 연락이 끊겼답니다. 당신도 알지. 가장 오래된 내 친구. 이번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다더라고. 온 지는 3달쯤 됐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이제야 시간이 된다네. 부부 동반으로 밥 한 끼 먹자는데 괜찮아? 남편은 평소에도 그 친구 이야기를 종종 해왔었기 때문에 얼굴 본 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내적 친분이 쌓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괜찮다는 답을 해줬죠. 그렇게 만난 남편 친구는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만나기로 한 음식점이 너무 고가여서 놀랬고 지배인이 VIP를 대하듯 인솔해 주었 한 번 더 놀랐어요. 제 남편은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에 무딘 편이라 제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조금의 언질도 주지 않았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업계에서 유명한 중소기업 회장님 아들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영 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났고 바삐 살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분도 매너와 젠틀함이 몸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었죠.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와 대화에 저도 기분이 좋았던 식사 자리였습니다. 상대 부부도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식사 후 2차 술자리까지 제안하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레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습니다. 와, 한자리에서 음식점 5년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남편 친구의 아내분의 말에 빙긋 웃어 보이자 살짝 술 기운이 오른 남편의 불만 어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 음식 솜씨가 좋은 건 맞지만 시장에 거친 손님들이 많아서 불안하단 이야기였죠. 전 괜히 남편의 허리를 툭 치며 눈치를 줬지만 주정 부리듯 계속 말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듣던 남편의 친구 아내분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 당연히 불안하겠다며 남편을 달래주었어요. 그때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의 친구분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건 아버지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로 가지를 넓히기로 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장 단지를 건설할 거랍니다. 새로운 분야다 보니 엄청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른 중소기업들과 합작하여 같이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 식당을 구축하려고 하다가 사정상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단지 근방에 매입해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세를 줄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식당 운영해볼 생각이 있으세요? 전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라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에도 정말 좋은 기회인 게 분명했어요. 공장 직원들의 점심 식사만 해도 인원이 몇이며 거기다 저녁 식사까지 포함하면 2배 규모였죠. 그리고 근방에 다른 식당도 없어서 아예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우선 고민해보고 연락드려도 되냐고 답을 빌었습니다. 남편 친구분은 매너 있게 웃으시며 언제든 편할 때 연락주라고 명함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게 만남이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게에서 한 사건이 터졌어요. 만취한 손님이 들어와 막무가내로 막걸리를 시키는 겁니다. 소주랑 맥주만 판매한다고 말했더니 제 얼굴로 돈을 집어던지더군요. 그러면서 직접 슈퍼 가서 사오랍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순간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다행히 주변 상인분들의 도움으로 취객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한 번 상한 기분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당장 가게를 접고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며 저를 재촉했어요. 전 당연히 좋은 기회인 건 맞지만 월세도 만만찮을 거고 직원도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단단한 눈빛으로 흔들리는 절 붙잡아 주었어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충분히 잘 해낼 거고 실패하더라도 걱정 말라는 말들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죠. 알았어. 그럼 당신만 믿고 해볼게. 기왕 하는 거 정말 잘 해볼게. 나 바빠지면 아들 챙겨주기도 힘들 텐데 당신도 많이 도와줘야 해. 남편은 절 꼭 껴안아주며 부족함 없도록 곁에서 잘 챙겨주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당시 공사 중이던 공장 단지는 완성되기까지 1년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백반집을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개인적으로 레시피 개발을 이어나갔어요. 이후 공장 가동과 함께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다 보니 월세만으로 500만 원가량 나갔어요. 물론 이것도 남편 친구분이 많이 절감해준 금액이었죠. 그만큼 잘 해내고 싶어서 밤잠도 줄여가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다행히 직원분들 입맛에 맞았는지 맛있던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당연히 이곳에서도 진상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상이 공장장일 줄은 몰랐어요. 툭 하고 튀어나온 배와 반쯤 벗겨지다만 머리, 짙은 눈썹과 부리부리한 눈매를 보곤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콩나물 무침 이거 지지난주에도 나온 거 아닌가? 요즘 너무 대충 하시는데 이름 곤란해요. 그 공장장이란 사람은 밥 먹으러 올 때마다 별별 투집을 부리면서 마치 본인 아랫사람 대하듯이 진상짓을 하더군요. 어떤 게 그의 심기를 거슬렸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매번 인상을 찡그리며 화만 내는 거 있죠. 이유를 모르겠으니 더 답답하더군요. 처음엔 사근사근했던 저도 점차 공장장을 향해 나리선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별로였던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하루는 복날이었는데요. 그날 제가 일부러 좀 더 단가 높여서 준비했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 정성껏 삼계탕을 삶았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 분씩 드렸는데 다들 따봉을 날리며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며 다들 만족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한 점심을 보내고 나니 저녁엔 기운이 다 빠지더군요. 평소와 비슷한 구성으로 식단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공장장이 들어오더군요. 평소 점심만 먹지 저녁은 안 먹던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단을 보더니 바로 인상부터 찡그리는 거예요. 또 뭐가 불만인가 했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오늘 어떤 날인지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라 모르겠다고 했더니 오늘 복날인 거 모르냐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답했더니만 그걸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짰네요. 직원들 다 힘들게 일하는데 닭 한 마리라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전 그 말에 콧방귀를 뀌고 답했습니다. 공장장님, 오늘 점심때 삼계탕 나갔어요. 그때 안 오셨나 보네요. 복날이랍시고 직원들 힘들게 일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외부로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나 봐요? 공장장은 제 말에 소리를 버럭 질러댔어요. 점심때 일하느라 못 먹은 거라면서 변명하기 바쁜 거 있죠. 담아두고 있던 말을 뱉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서 그 후로 공장장이 바들바들거리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리더군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 몇몇이 몰래 웃음 삼키는 걸 보니 다들 속이 시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운 채 위태위태한 관계로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차 공장 직원분들과도 친분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20살의 어린 나이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꼭 제 아들과 닮아 있어서 특히 더 마음이 갔어요. 혼자 타지에서 올라와 자취하면서 일한다길래 종종 반찬도 챙겨주었죠. 그 직원도 절 엄마처럼 여기며 잘 따랐답니다. 그날도 공장장과 한판 붙은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인데 센스 있게 김치전 같은 거나 굽지 뭐하러 메밀전병을 구웠냐면서 트집 잡는 겁니다. 딱 보니까 단가 줄이려고 또 냉동 제품 사다가 구운 것 같다고 비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 냉동 제품 먹이려니 속상하다나 뭐라나. 아무것도 모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메밀전병 냉동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랑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단가로 따지자면 김치전보다 훨씬 비싸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비 오니까 습해서 부침류는 금방 눅눅해져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메밀전병으로 준비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공장장은 저더러 4가지가 없느니 어떻다느니 한참을 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창피한 줄은 아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선 삿대질만 하다 휙 나가버리는 거 있죠. 그 후로는 이제 음식 관련해서는 트집 잡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친분이 깊던 아들뻘 공장 직원이 제게 와서 말을 걸어왔어요. 저 공장장이 일할 때도 진짜 진상이라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말 받아칠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하답니다. 그리곤 작은 목소리로 소근소근거리며 저 공장장이 왜 그렇게 사장님께 진상짓 하는지 아느냐 물어보더군요. 나도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다고 했더니 다 돈 때문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저 공장장이 뒷돈 받기로 유명하대요. 공장 가동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뒷돈 받은 곳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직원들끼리는 쉬쉬하면서 다 아는 사실들이래요. 저번에 현장에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저 식당 사장 마음에 안 든다면서 계속 대들면 확 다른 식당으로 옮겨버릴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공장장이 트집 잡은 건 뒷돈 좀 꽂아달라는 의미였던 거죠. 근데 제가 주질 않으니 더 짜증나서 진상짓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웃기네 저 사람? 아니 공장장이면 식당 옮길 자격이 된대? 그럴 권리가 있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전부 뒷돈 달라고 한 거라니 난 생각지도 못했어. 공장장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종종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제 잘못은커녕 뒷돈 때문이었던 게 더 하나더군요. 솔직히 말해 제가 공장 바로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들 식사를 맡고 있는 건 남편 친구분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 친구분은 신분이 상무이사다 보니 직접 공장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끔 오더라도 저희 식당을 방문할 일은 아예 없으니 마주친 적도 없었죠.
가끔씩 부부끼리 식사 자리를 만들어 남편과 함께 넷이서 만나곤 했습니다만 일적으로는 아예 엮이지 않았어요. 전 그 모습에 소문이 나면 서로 좋을 게 없으니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하자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 친구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남편 친구에 대해 말한 적 없었고 그저 이 건물에 새가 나온 걸 보고 바로 식당을 차렸다고 둘러댔었습니다. 그러니 공장장도 저와 상무이사 간의 사이를 알리 만무했죠. 알았으면 뒷돈이니 뭐니 제게 진상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공장장이 임의로 직원 식당을 옮길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후로도 공장장과 부딪힐 때마다 참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동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댁 어르신 두 분 다 나이가 꽤 많으셔서 귀농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 때만 찾아뵙고 평소엔 만날 일이 없었죠. 시댁살이는커녕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들이셔서 덩달아 서방님과 동서와도 잘 만나지 않았죠. 형님, 잘 지내시죠? 다른 게 아니라 그 공사단지에서 크게 식당 운영하신다면서요. 저희 남편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벌이가 시원찮아서 저도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식당에 남는 자리 있을까 해서요. 동서의 전화는 제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연락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았던 때라 벌이가 시원찮은 모양이었어요. 동서네와 엄청 친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힘들다는 소리를 모른 채 할 만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식당은 항상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새로 직원을 뽑아도 일이 힘들다 보니 관두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곧잘 만들고 싹싹했던 동서란 걸 알기에 식당에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전했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동안 남동생에게 좀 무관심했던 것 같다고 자책하더군요. 저 또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종종 동서에게 보너스 겸 용돈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고마움을 표하며 본인 월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때 당시 식당 운영하면서 월 순수익이 1,000단위가 넘어갔었거든요. 남편이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저희 집의 생활은 윤택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 또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었어요. 난 정말 순수한 호의로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동생네 도와줘. 그러면 돼. 그렇게 출근하게 된 동서는 생각보다 더 잘 적응하더군요. 어떤 일이든 불평불만 없이 잘 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향한 불만은 저도 없었습니다만 다른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동서의 아들인 조카였죠. 예전부터 조카는 양아치로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뭐 때문에 어긋났는진 모르겠으나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술과 담배를 즐기곤 했죠. 지금은 20살이 돼서 한량처럼 PC방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서방님 댁도 아들이 성인이라니 대체 몇 살에 낳은 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조카는 실제 동서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입양아입니다. 서방님과 동서 둘 다 불임 판정을 받아 이른 나이에 입양해서 키운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 조카가 저희 식당에 찾아오더군요. 처음엔 동서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음식을 받아서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배고파서 왔나 싶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좋게 3번이 넘도록 오는 거예요. 저야 당연히 조카니까 밥값을 받지 않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니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싫어하는 티를 내면 동서가 눈치껏 오지 말라고 말릴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고기 반찬을 더 얹어주면서 많이 먹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제게 아들 밥 좀 먹여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면 흔쾌히 그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무전 취식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가만히 두고 보진 못하겠더군요. 동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말이야. 조카가 요즘 일주일에 4-5번은 오더라고. 그런데 항상 밥값을 안 내고 가더라. 조카 밥 먹이는 거 아까워서 하는 말 아니야.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도가 있지 않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5번은 너무 심하잖아. 제 말을 듣던 동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타부타 말없이 죄송하다며 본인 월급에서 깎으랍니다. 그런데 또 사정 힘든 거 아는데 그 돈을 빼가겠나요? 돈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도를 지나쳐서 한 말이라며 밥을 먹고 가도 되긴 하는데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서는 이내 알겠다는 답을 내놓았지만 이후로 조카의 얼굴을 볼 순 없었어요. 아마도 동서에게 말을 전달받은 모양인지 식당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런데 무전취식으로 열받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다른 인물이었어요. 바로 공장장이었죠. 어느 날 늦은 시간에 본인 가족들을 데리고 가게로 찾아오더군요. 와이프와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총 4명이서 와서 실컷 밥을 먹으면서 색다른 진상짓을 하더군요. 물 떠오라, 반찬 더 달라, 양념 만들어 와라 이런 진상짓 있잖아요. 기가 차서 대응도 안 했더니 서비스 정신이 있다위라 시내로 못 나가고 이런 촌에 박혀서 식당하는 거랍니다. 그 집 딸로 보이는 사람이 남들 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치는 거 있죠. 공장장은 그런 딸을 보면서 잘한다는 듯 웃고만 있었습니다. 참 끼리끼리라더니 가족끼리 인성도 비슷한 모양이었죠. 먹이금지란 생각으로 대꾸도 안 하고 무시했습니다. 저녁 타임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와서 식사를 했으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었던 저는 단박에 뛰쳐나가서 공장장을 붙잡았습니다. 계산 안 하고 가시는 거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뭔 돈? 우리 후불제잖아. 공장 앞으로 인원수 4명 되면 될 거 아니야. 머리 안 돌아가? 저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화나는 사람이 대체 누군데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바람 빠진 웃음이 피실피실 튀어나오더군요. 전 공장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직원이라고 되냐면서 그런 짓은 못하겠으니 돈 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갑을 꺼내기는커녕 부리부리한 눈으로 절 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열받아서 가족들 밥 한 끼 사줄 돈도 없어서 무전취식하시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공장장 딸은 귀까지 빨개져선 공장장을 향해 그냥 돈 내고 나가자며 쪽팔린다고 소리치더군요. 그때 식사 중이던 직원들도 다 고개를 들고 이 모습을 지켜봤으니 쪽팔릴 만도 했죠. 공장장은 씩씩대면서 절 향해 카드를 휙 던졌습니다. 결제를 끝내고 저도 카드를 던지려다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건 지키자 싶어서 곱게 줬어요. 공장장은 끝까지 절 째려보면서 나가더군요. 제가 20살 때부터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겠습니까? 이 정도의 일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번 아무렇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공장장 입장에선 제 입맛대로 굴려지지 않은 제가 아주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괴롭힘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에잇 못 먹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곤 숟가락을 바닥에 챙 하고 내던지는 겁니다. 대체 또 뭐가 불만이냐 물으니까 야채가 이렇게 다 시들시들한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요. 그동안 음식 관련해선 트집 안 잡더니 갑자기 또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숟가락까지 던져가며 큰 소리 내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더군요. 공장장님 대체 왜 그러세요? 시래기니까 시들하죠. 트집 잡을 걸 잡으셔야지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히스테리 부리시면 어떡해요?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평소보다 더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시들한 정도가 아니라 상하기 직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 제대로 밥 먹이려면 당장 식자재 업체부터 바꾸랍니다. 제가 왜 그 말에 따라야 하냐고 화내려던 찰나 주방에 있던 동서가 나와서 절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장님 말이 맞다며 요즘 그 식자재 업체에서 받는 야채들 죄다 시들시들하답니다. 식자재 확인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그래서 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제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데 동서가 나서서 시들시들하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식자재 관련 업무를 맡긴 적도 없고 항상 제가 체크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공장장은 허허 웃으며 그나마 직원은 똘똘한 사람 잘 뽑았다면서 제게 명함을 하나 내밀더군요.
자기가 잘하는 업체인데 여기 야채들이 신선하고 참 좋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기랑 거래하라면서 나중에 확인할 테니 꼭 옮기라고 당부하고 가는 거 있죠. 아니 여긴 제 식당이고 제가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거래처를 옮기니 많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 동서를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는 제가 시장에서 백반집 할 때부터 함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데다 매번 품질 체크할 때마다 만족하는데 대체 동서가 뭘 안다고 거기서 껴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물쭈물할 거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동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절 바라보면서 말하더군요. 그래도 공장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저희도 여기서 계속 영업하죠. 괜히 찍혔다가 잘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전 다 형님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전 절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은 더더욱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 소속된 구내식당도 아니고 개인 식당이고 개인 영업장인데 남 눈치 볼 필요 없다고도 말했죠. 그랬더니 진짜 식당 옮겨서 다른 데랑 계약하면 어쩔 거냐입니다. 지금 수입은 전부 공장 직원들인데 단체로 옮기면 바로 길바닥에 나앉는 수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남편 친구네가 여기 기업 오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저도 참 답답하더군요. 그냥 한숨만 내뱉으며 그러든 말든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서도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뱉더니 알겠다고 답하곤 나가더군요. 전 이때부터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늘 순하고 얌전하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공장장 일에 껴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장장이 돈을 주면서 꼬신 건지 뭔지 아무튼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게서 받은 명함은 그 자리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내 식당에 토달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동서는 저한테 뭔가 반항이라도 하듯 평소와 태도가 달라졌어요. 묘하게 농땡이를 피운다든지 시킨 일을 대충 해서 제가 2번 일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유치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적하면 하는 대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들인데다 정말 미안하다는 듯 안절부절 못하니 그걸 핑계 삼아 자르기도 곤란할 정도였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생각하느라 자꾸 얼빠지게 되네요. 그래서 실수한 것 같아요. 다음엔 꼭 정신 차리고 할게요.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렇게 말하니 그냥 앞으로 잘하란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다른 직원들 앞에서만 저러더군요. 전 동서가 순박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우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장보다 더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게다가 은근슬쩍 떠보는 것도 한 수위더군요. 그때 공장장이 말했던 식자재 업체를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다른 식당에서도 많이 받아쓰고 엄청 규모가 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전 거래처 자르고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다 지난 거 아니냐, 왜 다시 꺼내냐고 화를 내면 또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곤 죄송하답니다. 자기는 형님네 식당이 잘 되길 바래서 조언한 거래요. 이렇게 싫어하실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면서 죄송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거 있죠. 진짜 기가 차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도 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라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한 방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거래했던 식자재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따로 연락을 주고받진 않아서 거진 반년 만에 온 연락이었죠. 어쩐 일이지 싶어서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성난 목소리로 사장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하나신 거 있으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전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부터 자꾸 멀쩡한 야채가 상했니 어쨌니 하면서 한 박스씩 더 받아 가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고 서로 얼굴 본 기간이 있으니 참고 참았는데요. 정확하게 개수까지 세서 나간 물건을 갑자기 수량이 적게 왔다고 우기시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네요. 전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사장님 대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리인이라니 그런 존재는 둔 적도 없고 맡긴 적도 없다.
난 식자재는 무조건 내가 관리한다고 자세히 말씀해 보시라고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식자재 거래처 사장님도 이상하단 걸 느꼈는지 처음에 있었던 일부터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어떤 여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제 동서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식자재는 본인이 관리한다고 하더랍니다. 항상 사장님이 직접 챙겼었는데 이제 식당이 커지니까 힘들어서 가족분한테 넘기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후로 자주 식자재를 뜯어가더랍니다. 멀쩡한 걸 상했다고 한다든지 개수가 맞는데 모자란다고 한다든지 고전적인 수법으로요. 오랜 기간 계약해온 업체니 거짓인 걸 알면서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박스씩 더 챙겨줬는데 오늘은 주문 수량보다 절반이나 덜 왔다며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겼대요. 그래서 참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자재가 도착해서 직원들이 창고에 옮겨두면 그때 제가 개수와 품질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식자재 차량이나 사장님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발주 넣는 것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접수해서 대면으로 이야기 나눌 일이 전혀 없었죠. 전 그 즉시 동서를 불러서 캐물었습니다. 동서,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동서한테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어? 오히려 월급 이외에 보너스도 챙겨줬지 않아? 나 방금 식자재 사장님이랑 연락하고 오는 길이야.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하거나 숨길 생각 말고. 동서는 잔뜩 화가 난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차라리 정말 속 시원하게 다 말해줬음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장장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뭔지 털어놨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 이야기하기만을 바랬죠. 동서에게 좋은 감정도 악감정도 없었지만 서방님에겐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서방님은 남편이 힘들었던 시절 거진 1년간을 뒷바라지하면서 챙겨줬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서방님께 정말 대단하시다고 칭찬했더니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가족이니 당연한 거죠 라고 대답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서방님의 그 순박한 웃음이 떠오르니 제발 동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가족 일이라면 뭐든 달려드는 서방님에게 좋은 아내에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저 혼자 눈 감고 넘어갈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 마지막 기대까지 모두 박살내더군요. 형님이 똑부러지게 운영하셨으면 저도 안 그랬어요. 그 식자재 업체 문제 많아요. 물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개수가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바쁜 형님 대신에 미리 챙겨서 창고로 보냈으니 형님은 모르셨겠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도 속이는 거예요. 전 그럼 당장 식자재 옮기는 직원들 불러다가 캐묻겠다고 했습니다. 동서 말대로 애초에 식자재 문제가 맞다면 옮긴 직원들도 알 테니까요. 그런데 나가려는 저를 붙잡곤 일 키울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태도였죠. 당당하다면 절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팔짱 낀 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자 동서는 입술을 깨물며 그냥 그 식자재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한낱 직원이 식자재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일을 벌였다? 그건 역시 말이 안 되죠. 동서에게 그 말 하나도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거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냥 공장장님이 시키는 대로 업체 바꾸면 될 일인데 이렇게 박박 우기면서 삐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전 공장장이 시키는 대로 바꾸면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이 갑이랍니다. 을의 입장인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맞는 거래요. 괜히 갑한테 찍혔다가 나락가면 어쩔 거냐면서 오히려 비웃기까지 하는 거 있죠. 전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너 공장장이랑 뭐 있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눈을 크게 뜨고선 절대 아니라고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의심스럽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동서의 편의를 봐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제 식당을 망치려 두는 사람을 저도 곁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동서는 내 직원이지 동업자가 아니야. 지금 선 넘은 거 알지? 난 이제 동서 뭘 보고 믿고 이 일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 깨진 신뢰를 다시 붙일 방법도 없고 말이야. 오늘까지 일한 건 계산해서 입금해줄게.
내일부터 식당에 나오지 마. 괜히 더 차갑게 말했더니 동서는 울먹거리는 얼굴로 휙 나가버리더군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 제가 공장장의 의견에 따라 식자재 업체로 옮겼으면 분명히 더러운 게 꼬였을 겁니다. 일반적인 업체도 아닐 것이고 뒷돈 그렇게 좋아한다는 공장장인데 분명히 무상으로 연결시켜준 게 아니겠죠. 그 식자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동서까지 꼬드겨서 식자재 업체를 바꾸게 종용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아마 업체에서 저품질을 갖다 줘도 참고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어쨌든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를 잘라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존 식자재 업체 사장님과도 오해를 풀었어요. 사장님도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대신 화를 내주시더군요. 이후 공장장은 저희 식당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동서와 뭔가 연관이 있긴 한가 봐요. 그 덕분에 저는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공장장이 보이지 않자 식당을 방문하는 직원들도 한결 편해 보였어요. 제게 괜히 더 장난도 치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공장장의 평판이 어떤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뻘 공장 직원에게 반찬을 챙겨주던 때였어요. 저번에 해줬던 일미무침이 정말 맛있었다고 하도 칭찬하길래 일부러 따로 챙겨뒀었거든요. 반찬통에 밑반찬들을 담으면서 스몰 토크로 요즘 일은 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내두르면서 말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일이 힘드냐 물었더니 일은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힘들답니다. 아니 요즘 공장장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에요. 소문에 의하면 뭐 주식하다 1억 가까이 날렸다나? 아무튼 그래서 예민해져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직원들 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탈모형도 있다니까요. 직원의 말을 듣고 공장장 그 사람은 사람들이면 멀었구나 싶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돈 날려놓고서 애먼데 화풀이라니 직원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다른 직원분이 오신 줄 알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조카였죠. 설마 자기 엄마 잘났다고 찾아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니 글쎄 여기 공장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저한텐 눈길도 안 주고 식사하길래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옆에 있던 아들뻘 공장 직원이 말해주더군요. 저 친구 얼마 전에 입사했는데 낙하산이란 말이 많다면서요. 낙하산이라고? 하면서 물었더니 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실 내에서 하는 업무래요. 이력서에 제대로 쓰여있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면접 보더니 뽑혔던 거죠. 그러니 직원들 사이에선 당연히 낙하산이란 말이 돌았답니다. 심지어 그 업무 자체도 꿀이라고 소문난 일이어서 더 의심스럽다네요. 전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심스럽다더군요. 낙하산이란 것도 그렇지만 망나니처럼 사느라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갑자기 입사하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애였으니까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머릿속으로 동서와 공장장을 떠올렸어요. 공장장이 벌인 일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모든 걸 떠벌릴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민하고 있는 절 쳐다보더니 요즘 식당 일은 어떠냐고 묻더군요. 초반에 공장장이 진상 부릴 때 남편에게 여러 번 하소연했었거든요. 그 후로도 진상짓은 이어졌지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어서 구태여 말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그 공장장이 또 그러면 말해. 괴롭힘도 정도 것이지 선 넘으면 그거 참아줄 필요 없어. 친구한테 말할 테니까. 알겠지? 전 씩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곤 알겠다고 답했어요. 전 그 이후로 묘하게 위태위태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매일 꼬박꼬박 밥 먹으러 왔고 공장장은 여전히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직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카롭게 날을 세우며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재촉은 역시나 맞아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공장장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같은 점심 식사 시간이 아닌 늦은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훌쩍 지나 식당 방문객이 없을 만큼 늦은 시간이었죠. 이 시간에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치 못해서 살짝 당황한 상태로 어쩐 일이시냐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더러 탁 터놓고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전 우리가 뭐 할 얘기가 있느냐며 퉁명스레 대꾸했어요. 그런데 공장장은 그런 제게 화를 내긴커녕 사장님이 나 안 좋아하는 거 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으니 잠시만 앉아보라고 달래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이상하단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더러 사장님이라고 부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절대 저렇게 예의를 차릴 사람이 아닌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는 촉이 서더군요. 전 알겠다고 답하며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화장실로 가서 급히 폰을 꺼내 음성 메모 앱을 켰어요.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준비한 거였죠. 그렇게 녹음 기능을 켜놓은 폰은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내 CCTV가 잘 돌아가는 중인지도 확인했어요. 너무 길어지면 의심할 것 같아 자연스럽게 손까지 씻고 나온 뒤 예의상 녹차 한 잔을 가져와 내밀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공장장과 마주보고 앉게 되었죠. 그는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말해줘야 하냐 물으니 콧방귀를 끼더군요. 근처에 공장 단지가 몇이고 그 인원이 몇인데 저도 계산할 줄 압니다. 달에 몇 천씩 가져가시죠? 어림잡아도 5천은 될 것 같은데. 전 공장장 따라 콧방귀를 끼며 그걸 굳이 내가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물었어요. 공장장은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본론부터 말하겠답니다. 그만큼 돈 버는 거 오로지 공장 직원들 때문인 거 아니네요. 그동안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못 알아차리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당장 공장 직원들 식당을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냐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 근처에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조만간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돈대요. 거기다 식당 차리고 직원들 옮기면 어떻게 될지 무섭지 않냐입니다. 뭐 본인이 아는 이들 중 식당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나요? 아는 사람 꽂아놓고 식당 옮기면 사장님 문 닫는 거 순식간이라면서 거들먹거리기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에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공장장이 바라는 건 돈이겠지 생각하면서요. 공장장은 씩 하고 더러운 웃음을 지으며 사장님 눈치가 좀 없는 편이신 것 같으니 딱 대놓고 말하겠답니다. 달에 500씩만 달래요. 매달 5천씩 순익 가져가면서 500만 원이면 싼 거 아니냐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달에 500만 원이요? 아, 참나. 공장장님, 식당 바꿀 권한 없는 거 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이 먹힐 것 같으세요? 제 말에 공장장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더러 절로 가서 먹으라고 하면 토달 사람 없을 거랍니다. 여기선 자기가 왕이라나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 말 듣는 게 좋을 거라며 명함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 뒤편에 제 계좌번호를 쓰곤 절 향해 내밀었습니다. 공장장은 이번 달 말일에 입금 안 하시면 곤란한 일 생길 겁니다 하는 말을 끝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띵한 머리를 부여잡은 저는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어요. 증거로 음성 녹음본까지 있는 마당에 저도 이젠 제대로 움직여야겠다 싶었죠. 남편에게 친구분이랑 약속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아주더군요. 제가 만약 남편 친구분과 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공장장이 하는 협박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약한 사람을 저렇게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다니 진짜 인간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으로 1억 날렸다더니 그래서 돈이 급해서 아예 대놓고 본 모습을 드러낸 모양이었죠. 전 그렇게 남편의 친구분과 만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전한 다음 곧장 음성 녹음본을 꺼내서 들려주었죠. 처음에 날 그렇게 괴롭힌 것도 눈치껏 뒷돈을 챙겨주지 않아서였고 이미 직원들 사이에선 거래처들한테 뒷돈 받기로 유명하단 사실도 전했습니다. 남편 친구분은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하며 열받은 듯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리곤 이런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왜 참았느냐고도 물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어떤 일이든 진상은 있어요. 돈을 버는 만큼 견뎌야 할 무게도 커지죠. 그동안 공장장이 했던 행동들은 참을 만한 범죄에 있었으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돈 달라고 협박한 건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연락했어요.
남편 친구분은 절 가만히 보시더니 제 친구가 와이프를 참 잘 만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 오히려 제가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남편을 향해 칭찬을 돌렸습니다. 친구분은 젠틀한 미소를 지으며 음성 녹음본을 전해주시면 상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해 주었어요. 전 살짝 고민하다가 조카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니고 직원들 간의 돈은 소문인데 낙하산으로 직원 한 명을 넣은 것 같다고요. 공장장한테 인사권은 없다고 들어서 헛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돈을 요구한 걸 봐서 별짓 다 하는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시라고 전했습니다. 친구분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황이 밝혀지면 제게 연락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참 속이 시원한 거 있죠. 그래서 다음 날은 평소보다 더 기분 좋게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음식도 더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조용히 밥만 먹고 나갔을 조카가 갑자기 신경을 건드는 겁니다. 큰엄마, 요즘 밥맛이 왜 이래? 나물도 영 쉬더라고. 단가 너무 줄인 거 아니야? 줄이려면 티 안 나게 해야지.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큰엄마도 대학 안 나왔다며? 아들뻘인 조카한테 저 말을 듣는데 참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못 참겠더군요. 단번에 반질반질한 머리통을 내려쳤습니다. 아무리 망나니도 정도를 모른다고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말아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 건 조카인데 뒤에서 밥 먹던 공장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오더니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때리냐입니다. 누가 보면 공장장네 아들인 줄 알겠더군요. 그럼 큰엄마더러 배운 게 없다느니 그런 말하는 조카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공장장은 이러든 저러든 폭력을 쓰면 되냐면서 이거 신고하면 깜빵 가는 거 안 오냐고 협박하더군요. 조카는 그 순간에도 공장장 뒤에 숨어서 절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지 않나요? 공장장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여러 번 확인하곤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건 저뿐만이 아닌지 친한 다른 공장 직원들이 다가와 한마디씩 덧붙이더군요. 공장장이 일할 때도 조카를 그렇게 싸고 둔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이요. 제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조카가 갑자기 저더러 이상한 소리를 한 것도 타이밍상 그렇잖아요. 공장장이 제게 500만 원을 요구하고 난 다음 저렇게 내가 접는 행동을 보였던 게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절묘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퇴근 좀 늦을 것 같아. 내일 재료 손질할 게 좀 많아서 하고 가야 돼. 괜찮아. 내 걱정 말고 먼저 자. 일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던 저는 퇴근 시간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늦을 것 같다고 전했어요. 전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미친 듯이 무언가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든 청소든 노동을 해야지만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직원들 모두 퇴근시킨 뒤 안쪽 주방 불만 켜놓고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듬었을까요? 시간을 보니 벌써 밤 12시가 지났더군요. 집에 갈 참으로 대충 정리한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이것만 버리고 퇴근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뒷문으로 넘어가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가로등 앞에 두 인형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가만 듣다 보니 바로 동서와 공장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옆으로 몸을 숨겼어요. 공장장은 담배를 피우면서 동서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형님이란 단어가 들리더군요. 동서는 공장장을 향해 그래서 형님이 돈 준대요? 라고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가래침을 바닥에 뱉으며 쥐가 줘야지 안 주고 버틸 수 있겠어?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아니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지도 자존심 꺾고 줘야지 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진 대충 예상이 되는 그림이라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동서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공장장님한테 애교 부려서 형님한테 기회 준 거지. 아니었으면 기회 주지도 않고 바로 식당 옮겨버렸을 텐데. 그렇죠? 공장장은 그 말에 귀엽다는 듯 웃으며 그니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당신 아들을 때렸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동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럼 500만 원 받으면 정말 저한테 매달 250씩 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공장장은 자긴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며 무조건 반 줄 거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 순간 얼이 빠지더군요. 그러니까 동서와 공장장은 바람이 났고 둘이서 작당 모의에서 제 돈을 뜯어갈 셈이란 거잖아요. 동서는 얼른 가서 챙겨오겠다면서 익숙하게 제 식당 비밀번호를 치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손에 작은 파우치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번에 일 관둘 때 파우치를 두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져가기 위해 가게에 찾아왔었던 건지 파우치를 갖고 나오자마자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사라지더군요. 이제야 모든 게 납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서가 계속 식자재 거래처를 건드리면서 바꾸라고 종용했는지, 왜 조카가 오늘 제게 네 가지 없는 행동을 보였는지요. 아마 조카는 공장장과 제 엄마가 바람난 걸 아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취업도 하고 저로부터 매달 500만 원을 뜯어내 250만 원씩 받아낼 것도 알았겠죠. 저 사람들 눈에는 제가 한낱 장난감처럼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어린 조카가 절 그렇게 대했을까요? 전 그 즉시 집으로 가 잠든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평소 고상하던 남편도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서방님한테 잘 말해봐. 내가 볼 땐 나한테도 이렇게 티내는 거 보면 제대로 못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 서방님이 좀 순박하잖아. 그래서 더 안 숨겼을 거야. 동서 쪽엔 티도 내지 말고 몰래 증거 수집하라고 일러줘.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답하곤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저는 신경 쓰지 말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걱정하더군요. 전 한 일주일 정도 가게를 쉬었어요. 물론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해 일했으니 식당 자체를 쉰 건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 휴식이 필요한 듯해서 리프레시하면서 잠깐 여유를 즐겼어요. 그러다 남편의 친구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분은 전화를 통해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 아니었으면 몰랐을 텐데 알려준 덕분에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뒷돈은 기본이고 아예 횡령까지 저질렀더랍니다. 감사팀이 공장장에 해온 모든 일을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다네요. 횡령의 범위는 대충 3억가량이었다는데 정말 겁도 없죠. 그 공장장은 3년의 형량을 받아 현재는 감옥살이 중입니다. 물론 동선에도 이혼했어요. 제 말대로 제대로 숨기지도 않았더랍니다. 자는 동안 폰을 뒤져보니 바람 증거가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걸 토대로 바람 소송을 했고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의 절반을 제게 주려고 하시더군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아들까지 엮여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다 형수님 덕분이니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하도 강경하셔서 결국 받아두었습니다. 물론 쓸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 도련님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따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넣어두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서 이자도 쏠쏠하게 쌓이더군요. 이자까지도 그대로 돌려드리려고요. 이혼 이후 동서는 조카랑 같이 집을 나갔다네요. 조카도 당연히 공장에서 잘렸으니 아마 동서 혼자 벌어서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겁니다. 부디 숨이 닿을 때까지 죗값 치르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으로 온 공장장님은 인품이 좋은 분이셔서 저와도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항상 힘들지만은 않더군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요즘은 웬만한 진상도 웃어 넘길 만큼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절 보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